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환자 분류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동영상 강의의 진행을 맡게 된 문선희라고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응급환자 분류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인 응급환자 분류를 조금 더 명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는 응급환자 분류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서 쓰고 있는 케이타스 단계별 예시와 분류자의 준비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급환자 분류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오셨을 텐데요. 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응급실 입구에는 간혹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급환자 분류를 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분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 두 가지는 중증도와 긴급도를 생각해서 응급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응급도는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중증도라는 것은 이 환자의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또한 긴급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즉, 카디오제닉한 그런 페인이 있는 사람이면 중증도와 긴급도가 다 높은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레터 스톤 같은 사람은 요로결석에 대한 통증 치료가 완료되고 나면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라고 사실 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중증도뿐만 아니라 긴급도까지 한꺼번에 평가해서 여러분은 응급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응급환자 분류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 분류라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받을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자, 아까 사진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원했을 때, 자, 이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골라서 그 사람이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게 응급환자 분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당한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의료진에게 배정을 함으로써 응급실 진료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응급환자 분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안전하게 진료 대기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응급실에서는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 사람 의 응급도를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병원으로 이 사람을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체계, 환자 분류의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케이타스라는 도구를 개발을 해서 2016년 1월부터 전국 응급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캐나다의 그 도구를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 맞게끔 잘 수정해서 이제 정착화시켜서 나가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타스의 적용 기준에서는 성인과 소아를 15세 기준으로 해서 15세 이상은 성인에 들어가고요. 그 미만은 소아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즉 응급실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앞으로 정착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케이타스는 아시다시피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소생 단계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래서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레벨 2는 응급 2단계라고 해서 이 사람은 생명이나 사지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의료진의 평가와 처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30분 이내,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즉 응급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분류 절차는 첫인상 중증도 평가와 감염관리, 두증상 결정, 1차, 2차 고려사항을 생각하면서 케이타스 점수를 매기는 4단계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인상 중증도 평가는 이 사람의 외양을 보고 직관적으로 3 내지 5초 이내에 이 사람이 빨리 의료진에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외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하기 이전에 이 사람의 말 그대로 첫인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의 응급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119를 이용했는지, 청색증이나 식은땀이 있는지, 걸어오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입구에 이런 사람이 한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이는 좀 많아 보이고요. 가슴이 아픈지, 예, 팔을 가슴에 대고 움켜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맨 나중에 왔다. 그러면은 일단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람 먼저 평가해서 의료진에게 빨리 연결해줘야 되는 사람인지를 사정하는 것이 응급 환자 분류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을 검진하고 있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 앞에 누가 들어오고 있나, 지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지금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평가해 가면서, 즉 멀티태스킹 가능해야겠죠. 그렇게 평가해서 ABC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인상 중증도 평가에서 A는 에어웨이, 즉 기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기 환자를 보고 있는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가요? 굉장히 숨쉬기 힘들어하고 곧 있으면 넘어갈 것 같은 숨소리죠. 이런 음을 우리가 스트라이더, 즉 기도가 협착됐을 때 나는 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환자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감기 환자를 보다가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검진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그리고 멀리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눈이 부어 있고 입술도 부어 있는데 이 사람이 쉰 목소리도 내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엔지오이데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눈하고 목은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부었다, 입술이 부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기도 조직도 부었을 가능성이 커서, 그랬다면 이 사람은 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목 쉬는 것 같은 목소리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빨리 이 사람 사정해 주서 의료진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흡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호흡은 노력성 호흡을 하는지 보조 근육을 사용하진 않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는데, 자, 지금과 같이 가슴이 쏙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유아 같은 경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 쉴 때 지금과 같이 들이마실 때 명체가 쏙쏙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아이는 정말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순환 상태는 우리가 제일 정확한 거는 사실 순환 상태에 대한 것은 혈압을 재는 것과 하트레이트를 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2단계에서는 3 내지 5초 이내의 환자 상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환자의 피부색이 어떤지, 창백한지, 청색증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순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피부는 창백하거나 아니면 청색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BP가 쭉 떨어졌다면 식은땀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뇌관상으로 굉장히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순환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검진하는 거겠죠. 그리고 멀리서 환자가 들어오는데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스트로크가 아닌지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식 수준이, 만약 눈을 감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사람 홀드하고 그 사람 먼저 평가를 해서 의식 수준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인상 중증도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인상 중증도 평가가 끝나고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뭔가 CPR 비슷한 그런 처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감염 관리 단계입니다. 즉 이 사람을 응급실로 들여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그 감염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뼈저리게 최근에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스, 메르스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까지 너무나 많은 감염병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죠.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슨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하면은 이 환자가, 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오늘 내가 근무할 때 이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에 대한 지식,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최근에 뭐 해외 유입, 대부분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입구에 이런 배너 같은 것을 걸려둬서 환자들이 미리 자신의 위험성을 의료진에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게 안 돼 있다, 그럼 건의를 하셔서 여러분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래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아가 왔는데 이런 수포와, 그리고 수포가 다 회복된 것 같은 그 가피와, 그 다음에 그런 수포의 초기 증상과 같은 게 같이 나타나는 이런 질환의 특성이 얼굴에서부터 몸통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이건 치킨박스, 즉 수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래시, 특별한 이런 코플릭 반점이라고 하는 이런 래시가 얼굴에서부터 쭉 몸통으로 퍼지는 것 같은 소아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홍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열도 같이 동반될 수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수두와 홍역은 대표적인 공기격리 질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는 일단 비말격리로 되어 있죠. 하지만 비말격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마스크만 씌우고 있는 건 아니죠. 음압 시스템이 가동된 곳에 일단 환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병원에 이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적으로는 어떤 시책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국가 정책이나 병원 정책에 따라서 지금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주증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환자가 먼저 딱 왔을 때 첫인상에서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감염의 위험성도 없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주증상 결정의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즉, 현병력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확한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서 산소 포화도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척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자, 현병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왔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다쳐서 왔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라고 딱 정해서 주증상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라면은 다리 아픈 게 다리가 부러졌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CC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호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초점 질문을 통해서 조금은 더 줄여볼 수도 있고요. 질문의 스코프를 좀 줄여볼 수 있는데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환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 후에는 자, 다 아프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환자가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호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파서 오기 때문에 통증 척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증 척도는 우리가 응급실에서 흔히 쓰는 게 숫자 등급 척도입니다. 즉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죠. 1부터 이제 아픈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이 죽을 것 같이 아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도대체 몇 점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얼굴 등급 척도를 써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 분류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 하나씩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관적 자료를 사정해서 내가 바라는 이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이끌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의 짧은 시간 안에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통증을 사정할 때는
환자의 통증을 이 사람의 외양을 보고 아플 것이다 내지는 별로 안 아플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증을 사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척도를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사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온 환자라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케이타스의 등급을 매긴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동승자,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동승자가 사망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마지막 생리를 시작한 날이 언젠지에 따라서 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LMP를 적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되게 유용하겠죠. 또한 상과력을 적어야 되는, 산모 같은 경우 상과력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풀텀으로 해가지고 다 달수를 채우고 난 아이, 그 다음에 조산한 아이, 그리고 유산한 아이, 그래서 지금 남은 아이가 몇 명인지 해서 이런 파라를 적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관적 자료를 사정하고, 또한 우리가 ABCD를 통해서 환자의 응급한 상태를 평가한 거하고 유사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도 우리가 사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자료는 그 풀바이탈을 통해서 활력 징후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몇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 같은 경우는 체중 같은 것을 써놔서 약물을 제대로 그 체중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의식 수준은 당연히 뭐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이런 주관적과 객관적 자료를 다 수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응급 환자를 분류할 때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만 모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꼭 진단을 내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모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환자를 검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만들어 놓는 자료까지 과정까지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자의 기록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응급도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료만을 정확히 핵심적인 내용만을 딱딱 뽑아서 써놓고 요약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케이타스를 처음 클릭하고 들어가는 화면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현 병력까지 평가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케이타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우리가 환자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타스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맨 처음에 나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1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아는 15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나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은 각종 과별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응급실에서 흔히 나누는 과죠. 그리고 또 호흡기계, 심혈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외상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외상의 부분들은 각각의 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안에도 상지 손상, 하지 손상이 들어가 있고요. 소화기 안에도 항문 직장 외상이 들어가 있고, 이비인후과 안에도 경부 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당연히 다쳤을 거고, 그럼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면 상지 통증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상지 손상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고 기전이라면은 손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냥 상지 통증, 하지 통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목이 그냥 아프면 인후통 이런 식으로 해서 경부 통증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고가 나서 목이 다쳐서 아프다. 그러면 경부 외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은 각각 그 색깔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시스템을 알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소화기를 클릭하고 들어갔다 하면 소화기에 관련된 CC들이 대략 크게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복통으로 왔다, 어디 다치지 않고 그냥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기에서 복통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통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
드디어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케이타스 등급을 주게 됩니다. 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케이타스 등급을 주는 기준들은 그 옆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플러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옆에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각 바이탈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고려사항, 2차 고려사항을 그냥 우리가 클릭해서 본다면 이 모두를 다 읽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런 사람은 1단계다, 이런 사람은 2단계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응급환자 분류의 절차는 주증상이 결정됐으면 구체적인 단계를 매기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단계를 매길 때 1차 고려사항, 2차 고려사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차 고려사항들은 활력 징후와 통증, 출혈성 질환이 있는지, 사고 기전인 어떠한지 이런 것을 통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케이타스 등급을 1에서 5까지를 매기는 거고요. 2차 고려사항은 이런 특수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고혈당, 저혈당, 탈수, 고혈압 이런 것들이 2차 고려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케이타스의 1차 고려사항과 2차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사항 중에서 1차 고려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고려사항은 중추신경, 혈액학, 호흡, 체온, 통증, 출혈성 질환, 사고 기전 이렇게 옆에 쭉 배너로 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을 클릭하면은 의식 수준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혈액학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호흡을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추신경계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의식 수준 평가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케이타스 1단계가 되고요. 의식 수준이 변화된 상태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 그럼 케이타스 2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응급실에서는 AVPU를 써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GCS를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기준은 케이타스 기준에서는 GCS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CS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CS는 1단계 1점부터 6점까지의 각 영역마다 줄 수 있고요. 개안 반응, 즉 눈을 뜨는 반응이죠. 그리고 언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동은 어떠는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영역에 따라 점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눈을 뜨는 반응은 저절로 눈을 뜨면 4점, 말하면 눈을 뜨면 3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언어에 대한 반응은 진압력이 있다, 아니면 진압력이 혼동된 상태다, 부적절한 단어만 구사한다, 신음소리만 낸다에 따라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운동 반응은 지시에 잘 따른다, 혹은 딱 꼬집으면은 그 꼬집은 것을 제거하려고만 한다, 혹은 딱 꼬집으면은 이것을 피하려고 움츠리려고만 한다, 이러면 4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굴곡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신경외과 환자들 같은 경우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 자, 그래서 C자 모양으로 환자의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굴곡해서 3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S자와 같은 이런 모양을 환자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2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통증을 줬을 때 잘 말에서 눈을 안 떠서 가슴을 꾹 눌렀다거나 이랬을 때 반응을 한다, 그러면 2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르니까 신음소리만 내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2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반응에. 또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꼬집는 거라든지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려고만 한다,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피하려고 움츠리려고만 하고 손을 들어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4점을 줄 수 있죠. 그러면 4점, 2점, 2점 해가지고 8점이 됩니다. 이런 환자는 케이타스 1단계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느 정도라도 통증을 제거하려고 하면 이제 5점, 4점, 2점, 2점 해가지고 9점이 될 때 케이타스 2단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GCS를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기 힘들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복사해서 우리가 빨리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혈액학적 고려 상태입니다. 즉 BP하고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케이타스 1, 2, 3단계를 또 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쇼기 상태입니다. 즉 혈압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매우 창백하고 저혈압, 90 이하의 저혈압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고, 또는 의미 있는 빈맥, 하트레이트가 뭐 160회, 150회 이런 식으로 막 떠 있다든지 PSVT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러면은 케이타스 1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더라인한 경계성 관류의 증거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쑥 일어났을 때 싱코브를 일으킨다든지 혈압이 뚝 떨어져서 그런다. 그러면은 기립성 저혈압이겠죠. 그런 사람은 2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2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단계는 그 이상이면 우리가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흡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1, 2, 3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환자가 숨이 차서 왔어요. 그런데 환자가 자기 숨찬 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차 내지는 뭐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단어만을 말한다. 그러면은 케이타스 1단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발병했는데 세츄레이션이 90 이하면은 역시 90 미만이죠. 그러면은 1단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환자가 숨이 차서 왔는데 어느 정도 숨찬 거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면은 이제 케이타스 2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숨이 차긴 해요. 그리고 90% 이하죠. 예. 90% 이하 미만인데 이 사람이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숨이 찼다. 그러면은 이 사람 케이타스 2단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COPD라든지 아니면 하펠리오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만성적으로 숨이 계속 차신 분이죠. 그러면은 2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숨이 차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증상도 잘 설명할 수 있고 숨이 차긴 하지만 설명은 할 수 있고 세츄레이션도 90에서 94, 즉 95 이하로 해서 미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숨찬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3단계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고려사항은 체온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폐혈증의 상태인지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38도를 넘어가는 열이 있고 이 사람 뉴트로페니아 상태다. 그럼 케이타스 2를 줄 수가 있습니다. 케모세라피가 끝난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WBC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면역업제제를 먹고 있거나 자, 그런 사람이 열이 난다. 그러면 레벨 2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개의 SIRS 기준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감염의 증상이 명백하고 감염으로 인해서 SIRS의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케이타스 2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SIRS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SIRS는 우리가 기준을 크게 4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체온이 38도가 넘어가거나 36도 미만이거나 혹은 맥박수가 90회를 넘어가거나 호흡수가 20회를 넘어가거나 WBC가 12,000을 넘어가거나 4,000 미만이거나 자, 이런 조건의 4가지를 SIR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IRS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SIRS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케이타스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 감염과 연관된 SIRS 2가지 증상이 있을 때 케이타스 2를 줄 수 있고 감염이랑 상관없이 만약에 무조건 3개를 만족하면 그 사람도 케이타스 2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IRS가 진단이 된 다음에 미생물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septis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고 올리고유리아까지 있다. 그럼 시비어한 sepsis 상태이고 노멀셀라인까지 IV를 해야 되는 상태고 아인도트로피스가 필요하다. 그럼 septic shock의 상태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여성이고요. 7일 전부터 열이 났대요. 예전에 담낭염의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도 좀 준 것 같고 노래진 것 같고요. 압통도 있다고 합니다. 활력 징후를 살펴보면요. BP는 일단은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약간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죠. 평소 혈압의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맥박수는 90회가 넘어갑니다. 호흡은 SIRS 기준에 들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체온은 38도를 넘어갑니다. 자, 의식은 명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체온으로 인해서 폐혈증 의증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당연하겠죠. SIRS 2개의 기준을 만족하죠.
맥박과 체온 두 가지를 만족을 하고 이 사람은 담낭염 때문에 이런 담낭염으로 인해서 열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복부 압통도 있고요. 황달도 진행됐고 소변량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열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폐혈증 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벨 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히스토리가 담낭염이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 추측을 해볼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 또는 RR이 20회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감염하고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케이타스 레벨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증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은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고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그 나누어지는 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 트랙을 타서 점수를 주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심성과 말초성을 먼저 나누게 되는데 중심성은 체강이나 몸의 기관에서 기원하며 생명 및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와 연관될 수 있는 통증입니다. 즉 가슴이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심성 통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초성은 피부, 연조직, 골격계, 표피 조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말초성 통증에 들어가고요. 피부가 쓸려서 아프다 그러면은 당연히 말초성 통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대퇴 부위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비피가 뚝 떨어지고 굉장히 아파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명에 위독한 상태죠. 그럴 때는 우리가 더 높게 중심성 통증에 놓고 이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골격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급성과 만성의 기준은 통증의 기준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면 급성으로 보고요. 2개월이 넘어가면 만성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만성 중에서도 혹시 이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되는 패턴으로 아프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만성의 통증의 카테고리에 넣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최근에 얼마 전부터 아팠다, 그리고 한 점수가 5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레벨 3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팔다리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다, 그리고 아프다, 그리고 사고 기전에 따라서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 통증으로 트랙을 타고 가면은 말초성이고 그리고 급성으로 아프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레벨이 예를 들어 4다 그러면은 그 NRS가 4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레벨은 4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증 척도를 사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클릭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익혀놔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빨리빨리 트랙을 타고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출혈성 질환 출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케이타스 레벨 2는 만약에 이 사람이 두 개의 출혈을 의심된다든지 멈추지 않는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량의 질출혈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케이타스 2가 됩니다. 자, 다량의 질출혈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량하면 어떤 게 다량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죠. 자, 다량은 질출혈의 양을 다량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80cc 이상을 헤비한 질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성분들이 느끼는 것은 혈액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다량의 질출혈로 보시면 됩니다. 생리 둘째 날 이 정도에 같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럼 다량의 질출혈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한 2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도 다량의 질출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생리대를 하고 자서 새벽에 한 번 더 갈아야 될 정도로 출혈이 많이 된다. 이것도 역시 다량의 질출혈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환자가 코피가 난다 내지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가 일반적으로 레벨 3인데요.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피가 나고 잇몸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레벨 2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기도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면 이것도 역시 케이타스 레벨 2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고 기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고 기전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서 온 사람이 자기가 몇 킬로로 가다가 사고를 났는지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했는지 아니면 동승자가 사망했는지 아니면 차량에서 튕겨져서 밖으로 나갔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케이타스 레벨을 주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인 경우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런 경우 레벨 2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다, 굴렀다 이런 경우에서 계단 한 5개 높이 정도에서 굴렀다 그랬을 때 레벨 2고요. 또한 한 1m가 넘어가는 높이에서 뚝 떨어졌다 그랬을 때 역시 레벨 2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C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이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C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려해야 될 상황은 우리가 특수한 상황일 때 고려할 점에 대한 것입니다. 즉 저혈당, 고혈당, 고혈압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자, 저혈당의 기준은 54를 기준으로 하는데 54 이하로 54보다 아래일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레벨 2가 되고요. 증상이 없으면 레벨 3가 됩니다. 즉 저혈당의 식은땀, 행동 변화, 의식 저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레벨 2죠. 그리고 고혈당인 같은 경우도 324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324를 넘어서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고혈당이라고 하고 증상이라 하면 DKA나 아니면 HHAS를 의미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환자가 애시도시스를 보완하려고 호흡수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위크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갈, 단요, 탈수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환자는 레벨 2가 되고요. 이게 없이 그냥 400이다, 비스트가 400이다 그러면은 레벨 3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KTAS에 대한 분류가 다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환자에게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환자가 처치를 받는 구역으로 해서 상처에 대한 처치가 먼저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모니터를 하는 그런 구역에다 환자를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각 응급실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구역이 붐비고 어느 구역이 붐비지 않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지 환자가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센스 있게 잘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교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담당 의사를 콜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각각 병원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레벨 1이나 2 같은 사람들은 보통 바로 의사들을 보든지 아니면 10분 이내에 의사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3, 4, 5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응급실이 정말 과밀화돼 가지고 환자들로 북적북적 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응급 환자 분류자들은 이런 환자들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재평가의 시간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어세스를 할 때의 시간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60분, 120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재평가하고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데를 우리가 항상 잘 염두에 두고 환자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KTAS 단계별 예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KTAS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첫인상으로 분류를 해서 환자의 감염 상태를 평가해서 주증상을 파악하고 레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고요. 각각 KTAS 단계별 예시를 봄으로써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AS 1단계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대한 복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심정지 상태, BP가 90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의식 상태가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페인을 강하게 줬을 때 겨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태라면 1단계가 맞습니다. 또한 상기도 폐쇄의 그런 호흡음이 들리고 겨우 말만 하는 단어만 겨우 뱉는 그런 정도면 1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처치실로 보내든지 처치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소생실로 보내 CPR을 해야 되든지 이런 상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레벨 2고 10분 이내 검진, 생명이나 사지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호흡부전이라고 해서 겨우 문장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헤마테메시스, 또 BP가 220 이상으로 굉장히 높으면서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두통이나 구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의식 상태가 보통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혼미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도 레벨 2가 됩니다. 그리고 발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기준이죠. SIRS 3개 이상 혹은 감염과 연관된 SIRS 2개의 기준을 만족하면 레벨 2가 되게 됩니다. 또 NRS가 8점 이상의 극심한 통증, 또 카디오제닉 통증 이런 경우는 레벨 2가 되는 거고요. 또 오픈 프랙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이런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곧 죽을 것 같은 두통이 있다. 그런 사람 보통 이제 SAH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레벨 2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00일 이전에 신생아는 38도 이상의 열이 났을 때 sepsis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도 레벨 2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레벨 2, 1하고 2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레벨 3, 4, 5는 비교적 30분보다 넘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 4, 5도 잘 구분해야 되지만 1, 2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30분 이내 의사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응급실이 정말 혼잡했을 경우에는 분류자 앞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30분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호흡곤란이 약간 있다. 그런데 특별하게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증상도 잘 설명을 하되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94% 정도다. 그러면 레벨 3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한 탈수가 있는 구토와 오심, 그리고 혈압이 높고 증상은 없을 때, 그리고 혈성설사, 약간 블러틴지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될 때, 그리고 이물질 삼켰으나 이상이 없는 소화, 이런 경우는 레벨 3 30분 이상 기다려도 됩니다. 자, 30분 이내죠. 진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레벨 4는 준응급이라고 해서 한두 시간에서 1시간 안에 일단은 환자의 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만성적으로 착란 증상을 보인다거나 변비가 있는데 옛날에 4점 이하, 아이인데 건강해 보이고 열이 나는 경우, 36개월 이상, 즉 4세 정도는 돼야 됩니다. 36개월이 넘어가는 아이에서 건강해 보이고 열만 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하게 배뇨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4단계고요. 5단계는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약 처방, 설사를 하되 탈수 증상이 없거나 단순한 상처 소독이라든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비응급 상태여서 한 120분 정도로 우리가 정하고 있고요. 보통은 전원이나 저수 취소도 가능한 상태를 레벨 5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응급환자 분류자의 준비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분류가 굉장히 응급실에서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의 케이타스를 레벨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오는 사람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우리가 한 번은 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환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잡는 것이 참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시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레벨 1 단계의 환자를 병력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료 시간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즉 환자가 상태가 레벨 1 단계라면 너무나 힘든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단 진료를 받게 하고 나의 기록이나 나의 평가는 조금 더 나중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10 내지 15분 이내 환자를 모두 한 번씩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빨리빨리 스크리닝을 해서 이 사람의 위급한 사람이 뒤에 있지는 않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위급한 사람이 뒤에 있다면 앞으로 와서 빨리빨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 중증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쭉 줄을 섰다, 중환도 계속 줄 쓴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실 앞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있다면은 재평가 기록도 남겨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기록도 꼭 남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무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IBP기가 있다든지 BST기가 잘 있는지, 스틱 같은 게 BST 스틱이 잘 이렇게 충분하게 있는지, 또는 구토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토 봉지라든지 아까 얼굴 촉도 말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추 고정기가 있으면 또 좋죠.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어느 구역이 복잡하고 또 남은 침상수가 몇 개인지, 즉 응급실 전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환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무하기 전에 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실 앞에서는 이렇게 항상
복잡하고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 폭력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분리자는 어떤 정도를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응급실 폭력은 과밀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치자 당연하죠. 그리고 파라노이드 질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서 좀 되게 젠틀하게 어세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서로 조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그 사람의 기저질환을 먼저 알았다면은 응급실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너무 힘들진 않은지를 보고 또 큰 소리가 나는 구역은 당연히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것에 민감하게끔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숙지를 하고 또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비상벨 같은 것도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응급 분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무 기록에 대해서 명확하고 요점을 잘 서머리해가지고 그 질환과 관련된 증상은 중요한 증상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케이타스를 그 근거하에 매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록은 나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파악하려고 하진 않되 중요한 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다른 사람의 피드백 혹은 끝나고 찾아보는 거 이게 항상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의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